구사모 라디오 전주온 2부 전주온 초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세계 고양이 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이제는 반려라는 말 그대로 가족처럼 살아가는 동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전주의 올리모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곽규만 원장님이신데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송천동에서 올리모스 동물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곽규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네. 자주 뵀는데 이렇게 네. 또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 한 1,500만 명 시대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 뭐 4분의 1, 뭐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 보호자라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요. 직접 그런 일선에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일단은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 이제 몸소 진료를 보다가 체감을 하게 되고 숫자도 숫자지만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아, 느껴지고 지금은 뭐 반려동물이다라는 개념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뭐 가족처럼 뭐 정기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한번 보더라도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뭐 반려동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 제가 네. 들으면, 그 상상할 때 뭐 우리 아이, 뭐 우리 식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반려동물이지만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났고 정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진료를 볼 때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많이 보호자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거를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뭐 그런데 그러면 불구하고 요즘에 뉴스에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반려동물에 대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그런 인식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보다는 나중에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점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 원장님은 네.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네. 이런 직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갖고 계셨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저는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사실 강아지뿐만 아니라 개구리 이렇게 동물들을 아.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해서 네네네. 어 나중에 좀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막상 수의사가 되고 동물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보람되고 음. 좀 성취감이 좀 높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요즘에 그래서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졌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많이 같이 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수의사나 이런 동물 관련된 그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뭐 우리 청소년들이 수의사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좀 되게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의과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코스가 될 것 같고요. 수의과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6년 과정을 거쳐서 뭐 예과, 본과 이렇게 6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해부학이나 조직학, 음. 생리학 같은 기초 과목도 배우기도 하고 본과에 들어가면 뭐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같은 임상 과목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1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 본과 4학년 때 수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수의사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전문적인 진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진료는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음. 진료를 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대학원생들이 많은 이제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뭐 외과나 내과, 뭐 영상의학과처럼 뭐 자신이 특수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요즘엔 임상 대학원을 지나가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동물 병원 뭐 수의사라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진료하는데 요즘에는 특별하게 어떤 전문적인 진료 뭐 이렇게 좀 특화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요즘은 맞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음. 동물병원에 왔을 때 그냥 막연한 진료보다는 "우리 아이가 다리가 아프니까 정형외과 선생님 연결을 해 주세요."라든지 아. 아니면 "우리 아이가 배가 많이 아프다. 내과 선생님 계시냐?"라는 식으로 많이 전문적인 진료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봤는데 이 올리머스 동물 메디컬 센터가 네. 전문적으로 안과도 진료도 해요. 이게 또 지역 최초라기도 하고 하고요. 아. 그다음에 뭐 치과 뭐 이런 전문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좀 들었는데 조금 낯선 분야이긴 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진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 병원에서 인제 안과, 치과를 센터를 인제 전주에서 최초로 인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치과 같은 경우에 사람에서도 의대와 다르게 치대가 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치과에 대한 치과 진료에 대한 만의 전문성이나 음. 특수성 같은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안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장비가 일반적인 장비와는 좀 다르게 뭐 안적 카메라든지 아니면 아. 현미경이라든지 안압을 측정하는 음. 기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을 한다거나 녹내장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따로 의료기구들이 기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구비를 하고 있고 음. 그러한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안과나 치과에 대한 여러 의료 장비들이나 전문 의료진들을 적극적으로 좀 충원을 해서 그래도 전라도 뭐 좁게는 저희 지역 전주에서 음. 뭐 안과나 치과를 전문적으로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과나 치과 센터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제 주변에 제 친구가 이제 그 반려동물을 개를 강아지를 좀 키우는데 네네.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눈이 잘 안 보고 백내장이 생긴다고 해서 '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 나 궁금했는데 네네. 그런 또 전문적인 치료가 받는군요. 그렇죠. 사실은 눈이 대부분 많이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가 막 눈이 하얗게 돼요."라고 하는데 사실 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백내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음. 현미경을 통해서 이게 정말 백내장이 맞는지 아니면 핵경화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음.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좀 그렇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과나 치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런 뭐 전문적인 치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또 뭐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도 시행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첨단 그런 치료인 것 같은데 반려동물에게도 그런 첨단 치료가 가능한가요? 지금 사실 사람 정형외과에서도 사실 줄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태반을 유래로 한 줄기세포 센터를 오픈을 했는데요. 이게 인제 태반줄기세포라는 게 있고 아니면 일반 정소나 난소에서 분리한 이게 일반 성선 줄기세포라는 게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분화성이나 재생성이 높은 아무래도 태반 줄기세포 센터를 전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싶어서 네네. 지금 태반 줄기세포 센터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뭐 관절염이나 아토피 치료 아니면 뭐 급성 신부전 이런 치료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줄기세포 치료 자체가 현재 줄기세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를 강아지나 고양이에 투여하는 세포의 수나 뭐 횟수나 간격 아니면 또 주입 방식 등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좀 신중히 결정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선두적으로 좀 주도해 나가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장님은 좀 약간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그 진료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앞서 나간다기보다 저희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 분야에서 먼저 어느 정도 기준이 확립된 것들이 이제 동물 쪽으로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두적으로 좀 제시하고 좀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네. 연구도 공부도 많이 하셔야겠 아닙니다. 아니 수의과 대학 다니실 때 6년 동안 공부했는데 또 공부도 하시고. 아닙니다. 뭐 지금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뭐 저희 일선에서 뛰고 있는 임상 수의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 나가지 않으면 네네. 결국에는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뭐 이거 병원을 해서 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근데 좀 요즘 트렌드가 있으실까요? 그 보호자분들이? 트렌드라기보다 사실은 요즘 굉장히 동물병원에 대한 트렌드다라는 것보다는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형외과나 또 통증학과 같은 데 가면 줄기세포 치료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보호자분들께서도 나는 어디가 아파서 줄기세포 치료 최근에 했는데 어 올리문스 동물병원에서도 지금 최근에 뭐 태반 줄기세포를 한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효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한번 찾아와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서도 치료가 가능한데 동물에서 가능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의학이라고 하는 게 물론 사람과 동물이 다른 영역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좀 큰 결을 좀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정확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보호자분들도 많이 정보를 많이 습득하시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발견해서 좀 많이들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정보가 많이 넘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보호자분들도 뭐 챗 GPT나 뭐 잼미나이 같은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를 좀 병원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뭐 그런 폐쇄적으로 운영을 한다기보다 저희가 오히려 모든 컴퓨터에다가 그 AI를 프로그램을 깔고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그 앞에서 같이 검색을 해드려요. 그렇게 하고 그 이제 AI에서 이렇게 뭔가 설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호자분께서 100%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인 분야나 그렇죠. 용어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함께 설명해 드리면서 오히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설명을 AI를 토대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네네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또 AI가 또 잘못된 정보를 또 주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AI가 가끔씩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네네네.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가 입장에서 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전문가의 그 손길이나 역할이 그런 필요하니까 네네. 너무 이렇게 그런 정보에만 AI에만 의존해서 네. 자체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 진료에 정형외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정형외과는 외과 수술도 진행을 하신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정형외과나 외과 수술은 보통 어떤 사례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통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해서 뭐 어디가 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뭐 저희가 접하기 쉬운 사례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정책적으로 목줄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화되면서 뭐 그런 정형외과 수술보다는
뭐 소형견들이면 소형견 보호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아신 슬개골 탈구가 가장 흔한 뭐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정형외과적인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산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뭐 디스크나 이런 것들, 디스크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CT나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뭐 진단을 한 이후에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얼마나 빠르게 진단을 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는지가 사실 치료의 핵심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충족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365일 외과 선생님이나 영상 선생님께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좀 궁금한 게 듣다 보니까 뭐 외부적인 그런 어떤 충격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그 요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그 가족에서 같이 지냈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네.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도 아이들도 뭐 과도하게 뭐 이렇게 그 케어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증도 있나요? 그럼요. 행동학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뭐 사람 TV 저희 아들도 자주 보는 프로가 있는데 금쪽이 아시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아지에 있어서 내가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강아지들도 정말 많은 행동의 패턴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이를 이뻐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입질, 강아지가 보호자나 아이들을 무는데 그것도 크게 제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행동학적인 문제들이 크게 번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가정 내에서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행동학적 상담도 많이 음. 받는 추세인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사람에 있어서도 뭐 정신과 의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강아지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입질이 너무 심하다든지 하는 거를 약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도 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서 행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 메디컬 센터는 종합병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요즘에 동물에 대한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났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그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강아지나 아까 오늘 네, 같은 뭐 새끼 고양이나 네, 고양이나 네. 이렇게 보면 강아지를 데려오는 환자들이 많나요? 아니면 고양이 환자도 이렇게 더 많나요? 제가 2017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개원을 했을 당시에는 사실 압도적으로 강아지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 최근에는 지금 거의 반반 될 정도로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이 음, 상당히 비중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강아지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이런 음,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현대인들의 뭐 생활 패턴을 봤을 때는 고양이의 수요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뭐 최근에는 고양이 전문 병원들도 생기고 고양이 진료만 따로 하시는 아. 병원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긴 합니다. 네. 전문화가 되는 게 아예 그 어떻게 보면 동물의 유형에 따라서 그 병원이 그 전문 병원이 또 생겨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고양이만 보는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요즘에는 좀 큰 병원 가시면 고양이 대기실과 강아지 대기실도 분리를 해놓고 어. 진료실도 좀 분리를 해놓고 당연히 입원장도 분리를 해놓고 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고양이들은 아무래도 강아지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네. 고양이의 그런 취약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그런 행동학적인 것도 좀 배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아까 네. 뭐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많이 AI나 이런 것도 많이 얻긴 하지만 네. 그래도 건강 뭐 상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어떤 건강 관리 상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상식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예방 의학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 저희가 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접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사상충을 발라주고 이런 것들처럼 예방 의학이 좀 가장 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아이가 크게 아프거나 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접종도 잘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사상충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큰 병에 걸리기 전에 네네네. 좀 치료를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 아까 조금 전에 외과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 소형견에 있어서는 슬개골 탈구가 정말 빈번하게 음. 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슬개골 탈구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요즘에 뭐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바닥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대리석이나 맞아요. 뭐 이렇게 많아서 바닥이 좀 미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두 발로 이렇게 서서 점프를 하는 습관 이런 것들 좀 예방을 해주시면 훨씬 슬개골 탈구가 진행되기 전에 예방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더 음. 아이들한테도 좀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뭐 사람하고 똑같네요. 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하는데 동물들은 아직까지 그런 지원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지는 않고요. 보통은 저희가 1 년에 한 번씩 날짜를 좀 정해서 아. 뭐 매년 8 월이면 8 월, 9 월이면 9월 아이들 오셔서 꼭 뭐 건강 검진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는 않아도 음. 오셔서 수의사가 청진을 한다거나 간단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뭐 미리 질병을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청진하고 신체 검사만을 통해서 정말 그 위에 상위 검사들이 필요한지들을 미리 검사를 통해서 음.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 년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내원을 해 주셔서 기본적인 검사는 한번 받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그 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 그 오랫동안 반려동물 키웠는데 네.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굉장히 상실감이 많이 크시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또 정기 검진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아 좋겠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뭐 최선은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기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네네. 요즘 뭐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뭐 오늘 그 세계 고양이 날도 고양이 날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이유가 잘 대하자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네. 어떤 한순간 호기심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키웠다가 버리는 이런 유기동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 네네. 인식을 좀 변화시키자고 만드는 건데요. 유기동물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많이 여전히 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유기견이나 어떤 구조된 동물의 치료를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유기견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전북 임상수의사회에서는 그 강아지 입양 전 교육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하기 전에 음. 과연 정말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끝까지 책임감 가지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 가지고 일단은 먼저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아. 드리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기견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 지방자치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유기견을 구조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유기견 보호 단체에서 오시게 되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이 그렇죠. 가장 아무래도. 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필요한 뭐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꼭 필요한 부분만 좀 받으려고 좀 할인을 많이 해 드리는 편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무료 수술이나 뭐 비용 할인 같은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체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유기견들을 적절한 보호자들을 다시 찾아주는 다시 입양 연계 활동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저희 병원 자체에서 뭐 수술센터, 건강검진센터를 좀 확장하는 동시에 이런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체계적으로 뭐 입양 연계한다는 것은 어떤 활동들을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뭐 지금은 전주시겠죠. 전주시와 연계도 많이 하고 지금 전주시에도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을 구조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뭐 협력해서 그런 강아지들을 조금 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서 좋은 보호자들을 만날 수 있게 좀 시스템, 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유기견들이 좋은 보호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좀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유기견도 있지만 길고양이도 관련돼서 치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다친 고양이를 발견하고 데려오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네. 요즘 사실은 길고양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가장 먼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TNR이라고 하죠. 중성화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시, 군, 구가 동물병원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TNR 적용이 되는 고양이들에 대한 좀 보조금 지급이 좀 확대되면 조금 더 많은 고양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길고양이들의 급식소나 고양이 쉼터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길고양이들이 건강에 좀 위협을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법 제도를 좀 정비하는 게 좀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말은 결국에는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를 좀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책임 범위 같은 거를 좀 설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또 반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동물보호법상 비인도적으로 포획을 하거나 학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형량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결국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병원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인식을 조금씩 좀 바꿔 가면서 결국 길고양이도 관리에 대한 공공적인 인식 개선이 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법적 지위를 좀 명확히 한다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길고양이다라고 하면 뭐 보호자가 없는 고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반대로는 내가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밥을 주시고 케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나눠지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갈등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주민들이 찬반에 의해서 주민들이 대립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런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하기 위한 뭐 전담 창구나 아니면 중재적인 프로그램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네. 결국에는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그 우리 모두의 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뭐 이런 일이 길고양이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게 가장 좋은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길고양이도 결국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고 치료하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좀 뭔가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그 요즘에 들어오면 뭐 학대를 한다거나 맞습니다. 또 심각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 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고양이에 대한 제가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길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동물 자체가 법적인 지위가 아직은 저희가 물건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를 학대를 한다거나 하면 학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손괴 그렇군요. 쪽으로 네, 네. 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학대나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어떻게 이걸 재산 그러니까 물건으로 취급을 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긴 한데 그렇 네, 좀 제가 뭐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적인 라디오에선 네네. 좀 부적절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전주 시민분들이나 네네.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유기견, 유기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아이는 언제든지 아플 수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아플 수 있어요. 사람이 아프듯이. 그런데 조금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꼭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의사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근처에 있는 수의사 분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 고민 상담을 해주시면 유기견을 만들지 않고 끝까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 비전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이기는 하지만 의학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의학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신 의학을 그 최신 논문이나 의학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법적인 기준에 맞게 치료를 하고 이것들이 조금 더 전주 시내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네.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제가 잘 보니까 원장님은 이 수의학 말고도 네네. 법적인 그래서도 또 이렇게 자격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격증은 아니고요. 제가 네, 사실은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네네.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실은 검사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검사였는데 제가 인턴을 계속 하는 와중에 내가 수의사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내가 나의 꿈인 검사 물론 제가 지금 검사를 한다거나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법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턴을 하다가 한번 나의 꿈을 더 늦기 전에 한번 펼쳐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네. 실제적으로 제가 로스쿨에 다니면서 오히려 이제 동물의 법적인 지위 문제나 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로스쿨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에 대한 인구가 더 많아지고 네네. 많아지면 결국은 뭐 이 의학적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같이 사는 거니까 법적인 문제도 또 같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사 분들이 많이 뭐 변호사 시험을 보신다거나 이렇게 법 쪽에 쪽이나
뭐 다른 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많이 좀 진출을 하셔서 조금 더 수의대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쪽이 조금 법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면 일단 그게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게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학대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최근에는 그 강아지를 먹는 문화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인식이 개선된다는 부분하고 법적으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금 더 강화해 준다고 하면 그 외에 딸려오는 많은 부수적인 유기견 문제나 유기묘 문제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장님이 이렇게 전시회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또 조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뭐 한다기보다 뭐 적극적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많이들 원장님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네. 동물병원도 단순히 어떻게 보면 진료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생명과 공존을 실천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올리머스 동물 메디컬 센터가 반려동물과 사람을 잇는 그런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곽경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하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가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반려동물 인구 시대에 맞아서 올리머스 동물 메디컬 센터 곽규만 원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